2004년 10월 토요일 오후 4시, 저는 제 집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게스트룸 문 앞에 서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 손잡이를 돌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침대 위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남편, 그리고 엄마. 그로부터 8개월 후, 2005년 6월, 제가 별거 중이던 원룸 앞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 남편, 그리고 제 유일한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 수미야, 너도? 언니! 제 친여동생이었습니다. 언니. 언니라고 부르지 마. 어떻게 너까지.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명절이 되면 혼자입니다. 엄마에게서 오는 전화도 없습니다. 엄마는 8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여동생이 보내는 문자도 차단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아버지는 15년 전 돌아가셨고 저는 그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하지만 전 그 사람들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전 남편은 작년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전에는 5년간 감옥에 있었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제자를 성폭행한 죄로. 사람들은 묻습니다. 가족이 뭐 그렇게까지 싸웠길래 부모님 장례식도 안 가? 명절에도 친척 한 명 안 만나? 이제 나이도 있는데 화해하지 그래?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제 남편이 우리 엄마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제가 모르는 사이에 같은 집 안에서? 그것도 모자라 제 친여동생까지? 제가 가장 힘들 때 제 편이라고 믿었던 그 여동생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립니다. 남편과 엄마가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잘 잤어요, 엄마? 응, 잘 잤어. 평범한 아침 풍경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젯밤 당신이 자는 동안 바로 옆방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당신의 엄마와 당신의 남편이 아침 식탁에서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것이 1년 동안 계속됐다면? 그리고 당신이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면? 더 끔찍한 건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언니, 나 언니 도와줄게. 우리 같이 이겨내자. 그렇게 말하던 여동생. 제 손을 잡고 위로해주던 여동생. 그 여동생이 뒤에서 제 남편과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형부를 사랑해. 진심으로.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2005년 여름 저는 친정 거실에서 모든 진실을 말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아빠, 엄마가 내 남편이랑, 그리고 수미도.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시면서도 아버지는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왜 미안하다고 하셨는지 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이후 말씀을 잃으셨습니다. 뇌졸중이 왔고 반신불수가 되셨습니다. 4년 뒤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날,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게 하시는 말씀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저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아빠 잘못 없어요. 다 제가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병원 복도에서 엄마는 달랐습니다. 내가 왜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했어?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거야. 엄마, 내가 참았으면 아무 일 없었어. 왜 굳이 말을 한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구나. 더 충격적이었던 건 수미였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제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았고 외로웠을 거라고. 물론 그게 정당화될 순 없지만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수미는 달랐습니다. 언니, 우리 얘기 좀 하자. 별거를 시작하고 며칠 뒤 수미가 찾아왔습니다. 언니, 나도 미안해. 진짜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어. 그건 언니도 형부한테 잘못한 게 있잖아. 뭐?
언니가 형부한테 관심을 안 가졌잖아. 그래서 형부가 외로웠던 거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지금 내 탓이야? 남편이 장모랑 처제랑 바람 피운 게? 그건 아니지만. 수미야, 너 정신 차려. 내가 한 짓이 뭔지 알아? 알아. 근데 나도 형부를 사랑해. 진심으로. 사랑? 응. 나 형부랑 결혼할 거야. 저는 그 순간 수미를 때렸습니다.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람을 때린 순간이었습니다. 정신 차려. 그 인간이 널 사랑한다고 생각해? 그냥 너도 엄마처럼 이용당하는 거야. 아니야. 형부는 날 진심으로 대해줘. 그럼 엄마한테도 그랬겠지. 진심이라고. 나한테도 그랬어. 사랑한다고.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수미는 울면서 떠났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한 말. 언니, 나중에 후회할 거야. 가족을 이렇게 버리면. 저는 대답했습니다. 가족? 너희 같은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부를 수 없어. 그게 수미와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20년 전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배신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더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대학에서 제자를 성폭행했다는 것. 2007년 6월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김수진 씨 맞으십니까? 전 남편 박민수 씨가 성폭력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피해자는 22살 여학생이었습니다. 남편은 교수 신분을 이용해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들. 남편은 피해자에게 말했답니다. 너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내 아내는 날 이해해주지 않아.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엄마한테도, 수미한테도, 그리고 그 여학생한테도. 남편은 결국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남편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뭘 바꿀 수 있습니까? 제 인생이 돌아옵니까? 제 가족이 회복됩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기구하고 애달픈 인생 이야기를 목소리로 전해드리는 사연 이야기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이 겪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배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의 배신, 가족의 배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 번에 무너진 한 여성의 고백.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각색 없이, 과장 없이 한 사람이 겪은 진실된 이야기입니다. 듣다 보면 드라마 같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게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2004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20년간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지금도 홀로 살아갑니다. 엄마 없이, 여동생 없이, 아버지의 무덤조차 찾지 못한 채. 하지만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끔찍한 배신 속에서도 15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을 수 없습니다. 명절이면 혼자 TV를 봅니다. 생일이면 혼자 케이크를 먹습니다. 아들 준우에게조차 진실을 말하지 못한 채 거짓말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입니다. 김수진. 올해 46살. 한때는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언니였고, 누군가의 아내였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 그리고 그것이 제 선택이었던 사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깁니다. 20년의 시간을 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배신, 그리고 그 배신으로부터 살아남은 한 여성의 기록입니다. 용서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정확히는 용서하지 못한 이유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이제 좀 용서해줘야지. 가족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해?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과연 이 여성이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당연한 선택이었을까요? 그 답은 여러분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995년 제가 21살이었을 때 저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박민수. 당시 35살로 저보다 14살이나 많았죠.
그는 대학에서 문해 창작을 가르치는 교수였고 주말마다 신춘문예 지망생들을 위한 글쓰기 강좌를 열었습니다. 저는 그 강좌에 참여한 수강생이었습니다. 처음 그를 봤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검은색 터틀넥에 베이지색 재킷을 입고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 강의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의 목소리에 빠져들었습니다. 글쓰기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진실을요. 저는 그날 이후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가 기다려졌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남아서 질문을 하고 그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 어느 날 그가 먼저 제게 커피를 마시자고 했습니다. 수진 씨 글에는 뭔가 진심이 느껴져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깊이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부모님은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특히 엄마는 강하게 반대했죠. 수진아, 너 정신 차려. 그 남자 너보다 14살이나 많아. 나이 차이가 너무 많으면 안 된다니까? 엄마, 사랑의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전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사랑? 그게 다야?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현실을 봐야지.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23이 되던 해봄, 저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박민수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엄마는 울었습니다. 저는 그게 기쁨의 눈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다른 의미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우는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했다고 믿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아꼈고 저는 그를 존경했습니다. 결혼 1년 만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준우. 남편의 얼굴을 꼭 닮은 예쁜 아들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준우 정말 예쁘지 않아요? 그럼요. 엄마 닮아서 예쁘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커피를 내려주고 저녁에는 함께 아이를 재우며 동화책을 읽어줬습니다. 주말이면 세 식구가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남편이 아들을 어깨에 태우고 걷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벅차올랐죠. 수진아, 나 정말 행복해. 너랑 결혼하길 잘했어. 저도요, 여보. 그런데 그 행복은 결혼 5년 차가 되던 해부터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가을, 남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늦어졌고 집에 와도 피곤하다며 곧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말에도 논문 작업이 있다며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죠. 여보,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요.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그냥 학교 일이 좀 많아서. 그래도 준우랑 좀 놀아줘야죠. 애가 아빠 기다리잖아요. 알았어. 나중에. 하지만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한 건 휴대폰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놔두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더군요. 문자가 오면 얼른 확인하고는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여보, 누구 연락이에요? 아, 학교에서. 별거 아니야. 그 무렵 엄마가 자주 집에 왔습니다. 엄마는 당시 55살이었는데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사업하시다가 실패한 후로 술만 드시고 엄마는 그런 아버지에게 지쳐 있었죠. 수진아, 엄마 여기 좀 자주 와도 돼?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 그럼요, 엄마. 언제든지 오세요. 준우도 할머니 좋아하잖아요. 엄마는 일주일에 2~3번씩 우리 집에 왔습니다. 때로는 저녁까지 먹고 가셨고 가끔은 하룻밤 자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남편이 엄마한테는 친절했습니다. 저한테는 차갑게 굴면서도 엄마한테는 웃으며 대화했죠. 장모님, 이거 드세요. 제가 사온 과일이에요. 어머, 사위가 참 잘했네. 우리 수진이가 복이 많아. 저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장모님한테 잘해주니까 좋은 거지 하고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2004년 봄 남편과 저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여보, 저녁 뭐 먹을래요? 아무거나. 주말에 준우 데리고 어디 갈까요? 나 바빠. 요즘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어요? 없어. 그냥 피곤해. 6개월 동안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침실도 따로 쓰기 시작했죠. 저는 남편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다른 여자 있어요?
없어. 그럼 왜 이래요? 왜 나한테만 이렇게 차갑게 대해요? 그냥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래.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 번에 너희 모녀들 다 해결할 수 있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너희 모녀들 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 2004년 10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준우를 데리고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가 급하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준우가 집에 둔 장난감을 꼭 가져가야 한다고 때를 써서요. 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여보, 엄마, 엄마가 그날 집에 와 있었거든요. 아침에 오셔서 점심 해주시고 제가 나갈 때까지 계셨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현관에 남편 구두와 엄마 신발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집에 계신 게 분명했는데 왜 대답이 없을까? 준우를 거실에 앉혀두고 저는 방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방도 아니고 준우 방도 아니고 서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들렸습니다. 복도 끝 게스트룸에서 들려오는 소리. 저는 그 방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침대 위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남편과 제 엄마가. 엄마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편은 황급히 옷을 챙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라. 남편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지금 이게 뭐예요? 엄마랑 뭐 하는 거예요? 이건 설명할 수 있어. 설명? 무슨 설명을 해요?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엄마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수진아. 저는 그 방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놀고 있던 준우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아니야, 준우야. 엄마 안 울어. 저는 준우를 안고 집을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남편과 엄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구 집에서 잤습니다. 준우를 재우고 나서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떻게 내 엄마가. 다음 날 아침 저는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안 계셨습니다. 엄마만 계셨죠. 엄마, 수진아. 엄마, 이게 대체 뭐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1년. 뭐라고요? 1년 전부터 시작됐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1년. 제가 남편의 냉대를 받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엄마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엄마가 어떻게 내 남편이랑.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아빠는 알아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아빠한테는 말하지 마. 아빠가 알면. 뭐? 아빠가 충격받을까 봐요? 그럼 전 어떡하고요? 저는 그날 친정집을 나오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겠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이혼은 안 돼. 준우 생각해서라도. 뭐라고요? 나도 잘못한 건 안다. 하지만 이혼까지는 안 돼. 우리 준우한테 아빠가 필요하잖아.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신 지금 제대로 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랑 그런 짓을 하고도? 그건 장모님이 먼저. 뭐라고요? 장모님이 먼저 다가왔어. 나도 외로웠고 너는 나한테 관심도 없었잖아. 그게 지금 핑계가 돼요? 그래서 내 엄마랑? 어쨌든 이혼은 안 돼. 절대 안 돼. 저는 그날부터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준우를 데리고 원룸을 얻어 나왔습니다. 남편은 매일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집에 돌아와. 제발. 싫어요. 준우라도 생각해. 준우는 제가 키울 거예요. 당신이랑은 끝났어요. 이혼해요. 그럼 내 엄마 일을 내 아버지한테 말할 거야. 뭐라고요? 내가 이혼하겠다고 하면 내 아버지한테 다 말할 거야.
장모님이랑 내가 어떤 관계였는지 그것은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2005년 초 저는 여동생 수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미는 저보다 3살 어렸고 당시 25살이었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죠. 언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수미야, 언니 좀 만나줄 수 있어? 응, 언제? 지금 당장. 우리는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수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남편과 엄마의 불륜, 별거 상황, 이혼 고민까지. 수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니, 그게 정말이야? 엄마가? 응, 내 눈으로 직접 봤어.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수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이혼해. 그런 인간이랑 같이 살 수 없어. 하지만 준우는 언니가 키우면 돼. 양육권 언니가 가져와. 그런데 형부가 협박을 해. 이혼하면 아빠한테 다 말한다고. 뭐? 그 인간이 정말? 수미는 분노했습니다. 언니,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우리 같이 이겨내자. 그날 이후 수미는 자주 저를 찾아왔습니다. 원룸에 놀러와서 준우랑 놀아주고 제가 힘들 때마다 옆에 있어줬죠. 언니, 오늘 저녁은 내가 해줄게. 고마워, 수미야. 언니는 쉬어.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수미는 정말 착한 동생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유일한 편이었죠. 하지만 2005년 6월 제가 알게 된 진실은 더 끔찍했습니다. 그날 저는 이혼 상담을 받으러 법무법인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증거를 더 모으라고 했거든요. 집 근처까지 왔는데 남편 차가 보였습니다. 제 원룸 앞에 주차되어 있었어요. 왜 여기 와 있지? 저는 조용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웃음소리, 수미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안 돼요. 언니가 알면. 괜찮아. 어차피 나 수진이랑 이혼할 거야. 하지만, 수미야, 나 너 좋아해. 진심이야. 저는 문을 박차고 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남편과 수미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수미야, 너도? 언니. 언니라고 부르지 마. 어떻게 너까지. 수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언니.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넌 내 편이라고 했잖아. 날 도와준다고 했잖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진정해. 이건, 닥쳐요. 당신한테 할 말 없어요. 저는 수미를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였어? 2달 전부터. 2달? 내가 널 믿고 의지할 때부터? 미안해. 엄마도 모자라서 내 여동생까지? 이게 대체 뭐야? 저는 그날 두 사람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수미를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아빠,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남편과 엄마의 불륜, 남편과 수미의 관계, 모든 것을.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게 사실이요? 엄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해요. 사실이냐고. 미안해요.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119를 불러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지만 다행히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말을 잃었습니다. 뇌졸중이 왔고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병실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며 저는 자책했습니다. 내가 말하지 말았어야 했나? 하지만 엄마는 달랐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엄마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왜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했어?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거야. 뭐라고요? 내가 참았으면 아무 일 없었어. 왜 굳이 말을 한 거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지금 나한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본인이 한 짓은 생각 안 하고? 나도 잘못했지. 하지만 내가 말하지 않았으면. 그럼 계속 속고 살라고요? 아빠도 속이고 나도 속이고. 엄마, 전 더 이상 엄마를 엄마라고 부를 수 없어요.
저는 그날 병원을 나왔습니다. 수미도 저를 찾아왔습니다. 언니,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 언니, 나도 미안해. 진짜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어. 그건 언니도 형부한테 잘못한 게 있잖아. 뭐? 언니가 형부한테 관심을 안 가졌잖아. 그래서 형부가 외로웠던 거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지금 내 탓이야? 남편이 장모랑 처제랑 바람 피운 게? 그건 아니지만. 수미야, 너 정신 차려. 내가 한 짓이 뭔지 알아? 알아. 근데 나도 형부를 사랑해. 진심으로. 사랑? 응. 나 형부랑 결혼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수미를 때렸습니다. 정신 차려. 그 인간이 널 사랑한다고 생각해? 그냥 너도 엄마처럼 이용당하는 거야. 아니야. 형부는 날 진심으로 대해줘. 그럼 엄마한테도 그랬겠지. 진심이라고. 수미는 울면서 떠났습니다. 그게 수미와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2006년 3월 저는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이혼은 안 해. 절대 안 해. 왜요? 당신 수미랑 결혼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건 수미는 그냥 실수였어. 실수? 엄마도 실수였어요? 다 실수예요? 재판 과정은 길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제가 남편을 방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부관계를 거부했고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하지만 저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엄마와 남편의 관계를 증명하는 사진들. 제가 몰래 찍어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미와 남편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 수미 휴대폰을 몰래 확인해서 캡처해둔 것들. 재판장은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정한다. 양육권은 원고에게 부여한다. 2007년 1월 저는 정식으로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2007년 6월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김수진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전 남편 박민수 씨 아시죠? 네. 무슨 일이세요? 박민수 씨가 성폭력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네. 남편이 대학에서 제자를 성폭행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22살 여학생이었고 남편은 교수 신분을 이용해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재판 결과 남편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법정에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끝이었습니다. 2009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장례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 돌아가셨어. 장례식에 와야지. 안 가요. 아버지잖아. 딸이 어떻게 아버지 장례식에 안 와? 엄마도 계실 거잖아요. 전 엄마 얼굴 보기 싫어요. 수진아,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미도 전화했습니다. 언니, 아빠 돌아가셨어. 제발 와줘. 너도 거기 있어? 응. 그럼 안 가. 언니, 그래도 아빠인데. 아빠한테 미안하지만 난 너희들 보기 싫어. 저는 수미 전화도 끊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날 저는 혼자 집에서 울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딸이 효도 못해서 미안해요. 2012년 남편이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 준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만나러 가면 안 돼? 준우야,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그래도 아빠잖아. 아빠라고 다 좋은 아빠는 아니야. 준우는 더 이상 아버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엄마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미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엄마가 췌장암이래. 시한부야. 엄마 보러 와줘.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수미가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언니 보고 싶어 하셨어. 마지막까지 언니 이름 부르셨어. 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엄마. 하지만 난 엄마를 용서할 수 없어. 지금은 2024년입니다. 그 일이 있은 지 거의 20년이 지났습니다. 아들 준우는 올해 26살이 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죠. 준우는 가끔 묻습니다. 엄마, 외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 좋은 분이셨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준우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모는? 이모는 왜 한 번도 못 봤어? 이모는 먼 곳에 살아.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수미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박민수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길에서 수미를 마주칠까봐 두렵습니다. 명절이 되면 혼자입니다. 친구들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만 저는 준우와 둘이서만 지냅니다. 엄마, 우리도 친척들 만나면 안 돼? 우린 둘이서 충분해, 준우야. 저는 준우에게 미안합니다. 제 상처 때문에 준우가 정상적인 가족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게 됐으니까요. 2022년 박민수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수진아, 나야. 뭐하러 전화했어요?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요? 나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알아요. 그런데 그게 뭐? 용서해줘. 안 돼요. 제발. 당신이 한 짓을 생각해봐요. 내 엄마랑 내 여동생이랑 그리고 제자까지 성폭행하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요? 나도 알아. 나 인간 쓰레기야. 하지만 전화 끊을게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박민수는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준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빠 만나고 왔어. 뭐라고? 아빠가 아프대. 폐암이래. 엄마, 아빠가 엄마한테 전해달래. 미안하다고. 그래. 엄마는 아빠 용서 안 해? 못해. 왜? 넌 아직 어려서 몰라. 난 이제 다 컸어. 엄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는 준우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내 아빠가 내 외할머니, 외숙모랑 관계를 맺었고 나중에는 제자까지 성폭행했다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20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좀 용서하지 그래? 가족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해?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만 풀지 그래? 하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가 겪은 배신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불륜도 아니고 가족의 배신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게 한 번에 온 겁니다. 결혼이 무너지고 가족이 무너지고 제 정체성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누구였습니까? 남편에게는 바보 같은 아내, 엄마에게는 방해물, 여동생에게는 이용당한 언니, 제가 믿었던 모든 관계가 거짓이었습니다. 어떻게 용서합니까?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보고 싶어 하셨답니다. 수미가 전한 말로는 마지막 순간에 제 이름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수진아, 미안해. 수진아. 하지만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냉정한 겁니까? 아니면 당연한 겁니까? 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가끔 꿈을 꿉니다. 엄마가 나오는 꿈. 엄마가 제게 말합니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꿈속에서 저는 울며 엄마를 안습니다. 엄마, 왜 그랬어요? 왜? 엄마도 외로웠어. 아빠가 나한테 무관심했고 난 너무 외로웠어. 그래도 그게 이유가 돼요? 내 남편이랑? 미안해. 꿈에서 깨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습니다. 수미에 대한 감정은 더 복잡합니다. 엄마는 그래도 제가 태어나게 해준 사람입니다. 제가 존재하게 만든 사람이죠. 하지만 수미는 다릅니다. 수미는 제 편이라고 했습니다.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저를 배신했습니다. 그게 더 아픕니다. 올해 설날 준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모 만나고 왔어. 뭐라고? 이모가 연락했어.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만났어? 응. 이모가 엄마한테 전해달라는 말이 있대. 뭔데?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그리고 언제든지 엄마가 원하면 만나고 싶다고. 엄마, 한 번만 만나봐. 제발. 싫어. 왜? 준우야, 넌 몰라. 이모가 엄마한테 뭘 했는지. 그래도 가족이잖아. 가족이라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니야. 준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제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미였습니다. 언니, 나 수미야. 준우 통해서 연락처 받았어.
언니 정말 미안해. 20년이 지났지만 나 아직도 언니한테 미안해. 한 번만 만나줘. 제발.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문자는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그 문자를 다시 읽습니다. 한 번만 만나줘. 만나면 뭐가 달라질까요? 수미가 사과하면 제 상처가 아물까요? 아닐 겁니다. 지난주 박민수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폐암이 악화돼서 결국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준우가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엄마 아빠 마지막 모습 봤어. 그래. 아빠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 뭔데? 수진이한테 미안하다고. 준우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엄마, 울지 마.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슬퍼서가 아닙니다. 그냥 허무해서일까요? 20년을 미워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제 미움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오늘도 저는 혼자입니다. 준우는 직장에 갔고 저는 집에서 청소를 합니다. 명절도 혼자, 생일도 혼자, 모든 날을 혼자 보냅니다. 가족이라는 게 뭘까요? 피를 나눴다고 다 가족일까요? 저는 엄마와 피를 나눴지만 엄마는 제 남편을 빼앗아 갔습니다. 저는 여동생과 피를 나눴지만 여동생은 제 상처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용서해야 마음이 편해진다. 미워하면 내가 더 힘들어진다. 이제 그만 내려놓고 살아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서는 피해자의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어떤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습니다. 어떤 배신은 영원히 용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저는 제 삶을 살아갑니다. 엄마 없이, 여동생 없이, 전 남편 없이, 준우와 함께.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언젠가 준우가 결혼하면 제게도 손주가 생기겠죠. 그때는 제가 좋은 할머니가 되겠습니다. 제 엄마처럼은 안 되겠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이제 용서해줘야지 하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당연히 용서하면 안 되지 하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답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서는 강요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상처는 너무 깊어서 평생을 가도 아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언제나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배신은 어쩌면 가장 잔인한 배신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우리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 믿음이 깨졌을 때의 고통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수진 씨는 지금도 혼자 살아갑니다. 가족과 단절된 채. 하지만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끔찍한 배신 속에서도 아들을 키우며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이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분이 계신가요? 그분에게 이제 그만 용서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대신 당신이 살아남아줘서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무언가를 생각하게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